예, 안녕하세요. 김학용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와 활용 사례 분석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해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주요 디지털 기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 즉 연결을 하는 그 기술, 커넥티비티 기술과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뭐 그런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들을 길게 하느냐? 예,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그 강의를 이제 촬영을 하고 공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단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등장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신들이 종사하는 분야,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나타나는 그런 단편적인 현상들만 보고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이쪽뿐만이 아니라 뭐 사물 인터넷도 그렇고요. 최근에 작년에부터 이제 5G 같은 것도 보면은 5G를 전반적으로 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냥 세 가지 특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좀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두 번째 강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와 활용 사례 분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반도체 기술, 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경제성의 확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20년간, 1995년에서 대략 한 2015년 사이 20년간의 그, 그 반도체 그 가격하고요. 이제 여기 이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인데 플래시 메모리 가격하고 이제 단위 면적당 메모리 용량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뭐 굉장히 뭐 빠른 속도로 메모리 용량은 늘어나고요. 흔히 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18개월에 두 배씩 그, 그 용량이 늘어난다라고 했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가격도 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 보면 집적도는 20년 사이에 만 배가 증가를 했고요. 가격은 20년 사이에 10만 분의 1 정도로 하락이 됐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뭐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그 당시에 AT 컴퓨터, 286 컴퓨터를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 하드디스크가 40메가였었거든요. 그런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아마 클락 속도, CPU 클락 속도가 40MHz 정도 나오는 굉장히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고성능 컴퓨터를 썼는데 그게 그 당시 한 300만 원 가까이 했었거든요. 한 270, 8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은 뭐 그거에 몇만 배, 뭐 몇십만 배 정도 되는 성능의 컴퓨터를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예, 아마 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마 1974년 정도인가 그때 한국 반도체를 인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영향이 좀 이런 변화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저는 인터넷의 상용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뭐 2000년대 그 뭐 한 2016년 그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니까 그 전부터 시작된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책에도 보시면 2000년 그 내외에 시작이 됐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클라우스 슈밥 그분이 경제학자라서 이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잘 몰라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1995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인터넷이 이제 미국에서 NSF인가라고 하는 미국 과학재단인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터넷을 관리를 했었었는데 인터넷이 1969년에 등장한 다음에 뭐 군이나 학교 연구소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다가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걸 쓰다 보니까 이건 이제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용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말부터 굉장히 이제 이거 인터넷 좀 일반한테 공개를 해라, 상용화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94년 정도에 상당 부분 상용화가 됐고 95년에 공식적으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지금 이제 카카오에 통합된 뭐 다음 같은 회사, 지금 이제 쇼핑몰 같은 이제 인터파크라든지 신세계 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그런 게 다 96년 6월, 7월 그경에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런 것도 생겨났고 그 위에 이후에 이제 IMF 터지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벤처 자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정부 돈으로 사실 큰 회사들이고 네이버나 뭐 게임 회사들, 한글과 컴퓨터 그런 회사들이 이 당시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 6월 달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이제 인터넷 시대가 모바일 시대가 돼버렸죠. 물론 뭐 스마트폰은 또 1980년대 말인가에 이제 처음 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IBM 쪽인가에서 만들었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상용화가 된 본격적으로 보급된 스마트폰은 2007년 6월 달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아마 2009년이었나요? 2009년 11월 29일이었나? 하여튼 굉장히 늦게 KT가 먼저 이제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바일화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 포탈 형태로 존재하던 것들이 개별적인 서비스들로 분화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흔히 이제 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웹 시대에서 앱 시대로 이제 변하게 됐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별적인 산업, 개별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디지털화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인터넷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던 비즈니스들이 온라인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는 서점이 온라인 서점이 되고요. 여기 이베이는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죠. 이건 뭐 오프라인에 따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형 할인마트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화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크레이그스 리스트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로 치면 벼룩시장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뭐 중고 판매, 요즘 뭐 당근마켓 뜨고 있던데 그런 회사가 크레이그스 리스트였고요. 여기에서 개별적인 일들을 이제 분화시킨 게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뭐 그런 이제 뭐 데스크래빅 같은 뭐 등등등등 그런 뭐 아니면 이제 중고나라 당근마켓 그런 것들이 사실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2010년대 한 중반 13년, 14년 정도부터 IoT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됐었죠. 원래 IoT는 1999년에 이제 케빈 애시턴이라는 사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케빈 애시턴이라는 사람이 처음 그 용어를 정의를 한 겁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그 개념은 인터넷 오브 띵스 말 그대로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즉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과거에는 컴퓨터하고 스마트폰만 인터넷에 연결됐었죠. 근데 이거를 포함해서 모든 사물들이 서로 인터넷에 연결된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물은 결국은 컴퓨터화된 사물이다. 컴퓨터화된 사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통신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통신은 왜 하겠습니까? 뭔가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를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센싱 컨트롤 통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화된 사물을 사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부 사물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되는 것들은 아닐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사물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마트 가전, 스마트 냉장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뭐 스마트 램프, 뭐 요즘 스마트 공기청정기, 청소기 로봇, 뭐 요즘 오븐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피트니스 장치들, 체중계 등등등등. 수도꼭지도 요즘 스마트 수도꼭지 있고요. 뭐 도어락도 스마트 도어락, 뭐 창문도 스마트 창문, 뭐 다 이렇게 인터넷만 연결되면 다 이제 스마트 창문 저기 스마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전자제품, 기계제품, 일반 제품들뿐만이 아니라 사람, 동식물, 공간, 비즈니스 개념. 이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이런 거죠. 뭐 사람이야 핸드폰 들고 다니면 간접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
이제 뭐죠? 그 RFID 캡슐 같은 것들을 이제 몸에 이식을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고, 그냥 공간, 공간을 어떻게 인터넷에 연결하지? 공간 같은 경우도 사실 추상적인 개념화를 시키는 게 가능할 수가 있고요. 이 공간에다가 이 공간을 상징하는 어떤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공간을 간접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앞에서 인터넷 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추상적인 개념, 뭐 수업을 들었을 때 출석, 뭐 한 달 일하고 나면 받는 월급, 그런 것들도 이제 인터넷에 다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개념을 그냥 컴퓨터화 하는 거죠. 즉, 개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이 이 컴퓨터화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이제 단적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야,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형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야가 이 쇼핑 부분이죠. 옛날에 저는 아직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물건을 사려면, 생필품을 사려면 이렇게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하나 방문을 한다든지 하면서 물건을 뭐 비교하면서 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뭐죠? 컴퓨터에서 가격도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그 생활 패턴의 변화가 모바일로 자동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컴퓨터는 집이나 사무실에서밖에 쓸 수가 없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모든 가족들이 공유를 해야 됐었었는데, 개인들이 자신만의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냥 항상 뭐 쇼핑몰에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쇼핑을 하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쇼핑을 하는 식으로 이제 좀 바뀌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스마트 가전기기,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쇼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서 쇼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스피커 이용해서 뭐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아마존 같은 데는 뭐 책을 구매하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배송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몇몇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아마존의 그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얘가 제가 팝콘을 여기서 여러 번 튀겨 먹으면 자동으로 그 팝콘을 주문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송 이슈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국내에서 아직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버튼을 눌러서, 아마존의 대시 버튼처럼 버튼을 눌러서 뭐 애기들 기저귀나 뭐 질레트 면도기, 코카콜라, 뭐 그런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아예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도 알아서 이제 제가 뭐 나 뭐 살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기계들이 알아서 주문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까 뭐 전자레인지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제가 팝콘을 10개짜리 한 팩을, 그러니까 10팩짜리 한 박스를 주문을 해서 8팩을 이렇게 만약에 팝콘을 튀겨 먹잖아요. 그러면 전자레인지가 알아서 주문을 합니다. 10개짜리 한 팩을, 한 박스를 다시 주문합니다. 왜? 어차피 저는 먹을 거니까요. 전자레인지가 저를 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바뀌어 나가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뭐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나온 책에 그 이제 그 제로 클릭 경제라는 용어, 제로 클릭 이코노미라는 용어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동시에 나타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고객들이 그 이제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물건이 제공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이용하는 쪽으로 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단적인 게 이런 컨텐츠 장치들. 옛날에 뭐 카세트 테이프, CD, 뭐 저도 집에 CD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CD가 한 500장 정도가 됩니다. 짐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뭐 아깝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듣습니다. 언제 그거 거기 가서 CD 꺼내서 CD 플레이어에다 넣고, CD 플레이어도 없고요. 네. 어, 그렇게 해서 음악을 듣습니까? 그냥 뭐 멜론이나 뭐 이제 각자 자기들이 쓰는 뭐 네이버 뮤직이나 아니면 뭐
플로인가요? 뭐 그런 이제 음악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스트리밍 형태로 음악을 그때그때 듣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유튜브로 해서 음악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그런 것들 다 그렇게 보시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푹 같은 것도 있고요. 예, 티빙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타이틀을 샀는데 요즘 클라우드로 하는 쪽으로 이제 슬슬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네들은 뭐 컨텐츠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그 사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다 사려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거 차를 샀더니만 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좋죠. 자신만의 또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이동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고 이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관리도 해야 되고 등등등등 복잡하니까 그냥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주차 문제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갈 때 주차를 하려고 하면은 뭐 기름값보다 주차비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있으니까 물론 자기 거를 보유하면서도 이제 필요할 때는 불러서 쓰는 식으로 소유보다는 이용 쪽에 대한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제 전통적인 구매 고려군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TV를 하나 산다라고 한다라면 TV의 구매 고려군은 뭐였냐면은요. 내 삼성 TV를 살까? LG TV를 살까?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외제 소니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TV를 안 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TV 산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TV를 내가 왜 사지? 뭐 드라마나 뉴스나 뭐 스포츠나 뭐 그런 거 보려고 해. 그래? 나 그거 그냥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걸로 볼 거야. 뭐 TV? 내가 이거 TV를 왜 사지? 시간 때우기 하려고 그래. 난 저기 TV 보는 것보다는 게임하면서 아니면 영화 보면서 아니면 주말에 여행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제품보다는 고객 가치 관점, 그 제품이 제공하는 근본적인 가치 관점에서 물건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구매 고려군에 대한 정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간의 경기까지도 파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TV를 안 사고요. 오히려 TV 살 돈으로 이런 데다 돈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TV, 요즘 이제 비싼 TV가 있는데요. 한 대에 200만 원입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넷플릭스 한 달 이용료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그럼 대략 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그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넷플릭스도 뭔가 디스플레이는 있어야 되지만 그냥 핸드폰으로 보겠죠. 굳이 TV를 안 사도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이면은 더 그러니까 TV라는 하드웨어 큰 화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컨텐츠 쪽에 더 이제 가치를 많이 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앞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었는데 현대차를 살까 쌍용차를 살까 삼성차를 살까 아니면 외제차를 살까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차의 품질이나 가격이나 뭐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 놓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아유 됐어 그냥 불러서 빨리 오는 그런 차들 아니면은 조금 더 저렴한 차들 우버보다는 리프트가 제 경험상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쏘카나 이런 것처럼 쏘카는 일종의 이제 렌터카의 개념이잖아요. 이제 뭐 카시어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렌터카인데 다양한 차들을 빌려서 단기간에 타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고객들의 밸류 체인이 굉장히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TV를 살 때 삼성 매장이나 LG 매장 정도만 딱 가서 비교를 해보고 거기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품을 평가를 하고 어떤 걸 선택을 할까 하고 그다음에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하고 뭐 소비는 사실 그렇고요. 이 부분들이 거의 다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삼성 매장이나 LG 매장. 그런데 이제는 평가하는 거 인터넷에서 평가합니다. 인터넷 A라는 사이트에서 평가를 하고요. 선택하는 거 매장을 한번 직접 가봅니다. 매장에서 비교를 해 본 다음에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합니다.
쓰는 것은 또 집에서 쓰는 거겠죠. 뭐 쓰는 것은 뭐 거의 똑같다라고 치고요.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커스터머 밸류 체인이 이제는 이렇게 세분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커스터머 밸류 체인이 세분화가 된 이유가 뭐냐? 고객 비용이 옛날에는 그냥 뭉쳐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 자체들을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 매장에 가서 그 뭐죠? 점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제품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더니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얘기 잔뜩 말 시켜놓고서 안 사고 나오기도 미안하고 그런 게 부담했는데 인터넷에 조금만 돌아다녀 보면은 블로거들이 열심히 잘 비교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뭐 한 1, 20분 시간 투자하면은 제품에 대한 평가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선택하는 거,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디자인이나 실질적인 걸 봐야 되니까 가서 봐야 되겠고. 이거는 뭐 과거의 모습 그대로겠죠. 구매하기, 가격 비교를 통해서 뭐 제일 싼데, 배송비 없는데, 아니 뭐 설치까지 무료로 해주는데, 등등등등 여러 조건을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텀 밸류 체인이 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각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은 평가를 중요시한다. 이쪽에서 이제 고객들을 끌어모읍니다. 여기서 고객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이쪽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또 어떤 데는 이 선택하기 쪽에서 선택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을 쉽게 해주는 그런 고객 가치를 제공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예를 들어 선택하기 부분은 아까 그랬잖아요. 뭐 LG 디지털샵, 삼성 디지털샵, LG 이샵이었나요? LG 무슨 그 베스트 샵인가? 그런 이제 그 개별 브랜드별 매장을 일일이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 같은 데는 다 묶어 놓은 거잖아요. 한국만 가면은 다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치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구매하기를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그런 데는 이제 막 자꾸 막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뭐 경품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쪽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고객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나머지 활동들을 자기네서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앞에서 나왔던 그런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의 이런 고객 밸류 체인들을 쉽게 분리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굉장히 아주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도 뭐 피곤해질 수가 있겠죠. 그냥 한 군데 가서 물어보고 그냥 사면 되는데 뭐 이렇게 다양한 걸 해야 되니까 이제 피곤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뭐 자신들의 돈과 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고객 가치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고객 가치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회사들이 이제 이런 회사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 고객 밸류 체인이 여러 개의 고객 밸류 체인이 있는데 얘네들을 분리해서 우리는 이거를 가장 쉽게 해주겠어. 우리는 구매 비용을 가장 낮춰주겠어. 하면서 이제 고객들을 끌어오면서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전통적인 사업자들이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통적인 사업자들이 망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러다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걱정이 드냐면요. 하나만 망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비슷한 회사들이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드러나지만 그 업계에서는 어떤 회사 지금 그 자금 상황 좋지 않대. 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정보들이 가장 빠를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회사들 보더스라고 하는 미국에 이제 커다란 서점 체인이 있었습니다. 보더스. 그다음에 시어스 백화점 한 2년 전에 망했죠. 제이시페니 그 올 초였나 하여튼 망했죠. 토이저러스도 한 2년 3년 됐죠. 힐튼 저희가 힐튼 저희 옆으로 옮겼는데 하여튼 빼고요. 이런 회사들이 아마존 때문에 이제 거의 망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아마존들, 아마존한테 당하다. 뭐 이런 그 식의 얘기까지 하는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파괴적인 혁신 기업, 파괴적인 혁신가가 등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요런 부분만 잠식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한 정보까지, 고객 편의까지도 같이 제공하니까 다른 뭐 백화점이나 이런 토이저러스나 이런 데를 쓰던 사람들이 다 아마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뭐 힐튼이나 헐츠, 그다음에 이제 태양의 서커스도 파산할 것 같다라고 하고요. 피자헛 같은 데도 파산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피자헛이 2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피자업계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지금 파산을 한대요. 이게 코로나 때문일까요? 신문 기사 보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자 주문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거든요. 피자 주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는데 왜 망할까요? 매출은 늘어나지만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예 공연을 못하니까 매출 자체가 줄어들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니까 수익도 줄어들고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들은 망하는 건데, 어려워지는 건데, 피자헛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주문을 해도 망하는 기업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지금 이건 조심스럽긴 하는데, 쿠팡 같은 회사 지금 잘 나가잖아요. 막 그 주문량도 늘어나고 막 그래서 이제 지연도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쿠팡이 그럼 과연 잘 나갈까요?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적자 폭이 지금 작년에 좀 줄었다라고 하는데 너무 큽니다. 근데 그걸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래, 여기 미래에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과는 다르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시장에 독주하는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이제 막 다크호스처럼 부상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한 10% 내외, 13%, 12% 정도입니다. 1등 기업이요. 아마존은 미국에서 거의 한 47, 8%, 50%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면 어떤 가격 결정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커지는데 수익성이 나빠져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금이 투입되지 못하면 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피자헛 같이.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뭐 그래도 쿠팡 열심히 쓰시는데, 만약에 그 쿠팡을 쓰시는 분들이 갑자기 줄어든다. 그럼 이제 어려워지는 거겠죠. 하여튼 그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탑항공 같은 회사, 아,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뭐 해외 출장 갈 때 아니면 뭐 무슨 패키지 여행 갈 때 다 탑항공 이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탑항공도 여기가 왜 망했겠습니까? 다 그런 거죠. 스카이 스캐너, 뭐 호텔스닷컴, 트립 어드바이저, 뭐 그런 것들. 우리 핸드폰으로 이제 여행할 때, 요즘 이제 여행하는 거 힘들지만 항공권, 저가 항공 찾죠. 그 다음에 뭐죠? 숙소도 그런 거 찾죠. 심지어는 여행지에서 뭐 레저나 프로그램 같은 것까지도 다 그런 걸 통해서 예약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탑항공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가격이 한 2,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굳이 여기다 비싼 돈 내고 서비스를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객들 이탈이 되니까 망해 가는 거고요. 뭐 GNC 같은 회사 또 최근에 파산, 비타민으로 유명한 회사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면서 망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망하는 기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사업자였는데 잘 되는 기업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뭐 마케팅 잘했을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 뭐 좋은 제품 만들어서 잘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인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인이 됐겠지만, 잘 된 기업들을 좀 보니까 얘네들이 디지털 기술을 잘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그 아까 저기 한 2, 3년 전까지 피자헛이 글로벌 그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등 된 회사가 어딜까요? 도미노입니다. 도미노가 어떻게 1등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드론이라는 거 아시죠? 드론을 배송 쪽에 제일 먼저 쓰려고 시도한 회사가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존으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도미노가 시작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우리도 드론 하겠다라고 발표한 기업입니다. 도미노보다 드론에 있어서는 적어도 1년 이상 늦은 기업이 사실은 아마존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술 격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아마존이 더 뛰어날 수도 있는데, 도미노가 그걸 가장 먼저 시작한 회사고요. 피자 배송에 자율 배송, 자율차 배송, 자율주행 기반의 피자 배송을 시작하는 회사도 도미노입니다. 영국에서는요, 무인 오토바이가
피자를 배달하는 뭐 그런 시도도 좀 하고 있는 회사고요. 얘네들은 도미노스 애니웨어라는 그런 그 이제 어떤 하나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애니웨어입니다. 애니웨어 어떤 장소든 그게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든 애니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때 웨어라는 거죠.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해서든 도미노 피자를 먹을 수 있게끔 주문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뭐 게임하다가도 피자 주문하는 게 가능하고요. 음성 스피커로 피자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뭐, 스마트워치로도 주문 가능하고,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뭐, 트위터를 통해서도 주문 가능하고, 뭐, 업무용 메신저 슬랙 가지고도 주문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피자를 주문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물론, 맛있는 피자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했겠죠. 스타벅스도 그렇게 뭐 사이렌 오더, 뭐 마이디티 패스 잘 아시죠? 뭐 애플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자라, 패스트 패션 중에서 1등 기업이죠. 뭐 H&M이나 다른 데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자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뭐 그거 외에 여기 뭐 나이키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버버리, 로레알, 뭐 마이크로소프트야 뭐 처음부터 디지털 기업이었으니까 그렇고요. 버버리 같은 왠지 좀 보수적일 것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요. 로레알, 여성 화장품 기업들 이런 데들이 디지털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나하나 기업들 소개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태생부터 디지털인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다 요즘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을 받고 있지만 다 디지털 기업들 중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테슬라 최근에 뭐 어제 보니까 주가가 1200불이 돌파를 했더라고요.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예. 근데 뭐 하여튼 그건 주가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기대 가치이기 때문에 뭐 저는 2000불이 가든 몇천 불이 가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근데 그럼 얘네들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 아마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하는 기업이냐? 아닙니다. 얘네들은 태생이 디지털이기 때문에요. 트랜스포메이션 할 게 없습니다. 그 자체가 디지털이라는 거죠. 물론 얘네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고라든지 아마존 고 프레시, 뭐 아마존 포스타, 아마존 북스 같은 오프라인 매장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해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잘 사용하는 건 맞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게 없다는 겁니다. 자체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얘네들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상은 아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디지털 기술들을 너무 잘 이용을 하니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꼭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뭐 그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기업들 여러 기업들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기업들 중에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 디지털 역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어떤 리더십 역량에 따라서 기업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디지털 기술도 잘 쓰고 리더십 역량도 좋은 회사를 디지털 마스터 유형의 기업이라고 하고요. 리더십은 좋은데 뭐 리더십 좋은 회사들 보면 디지털 기술 잘 모르겠죠. 그런 데를 보수주의자. 리더십은 없는데 기술만 막 좋아하는 회사예요. 이런 데가 패셔니스타. 둘 다 못하는데 초보자.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수익하고 매출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개선한, 트랜스포메이션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매출이 9%가 늘어나고요. 놀라운 건 수익성은 26%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쪽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매출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수익성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매출 키우고요. 비용 동시에 줄이면은 수익성이 배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반면에 보수주의자는 굉장히 조심성 있게 하니까 매출은 역신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잘 챙기죠. 이런 기업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보수주의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면 망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런 회사들이 망합니다. 패셔니스타, 첨단 기술들 막 사용합니다.
멋있는 마케팅 막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납니다.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후보군이 아까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성이 어느 순간에 확보가 되면은 디지털 마스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디지털 역량이 더 늘어난다 것보다는 어떤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뭐 나는 몰라 탑항공 같은 회사들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되다가 망해가는 거죠. 예. 뭐 GNC 같은 회사들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런 변화무쌍한 그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데, 뭘 해야 되지? 공장만 바꾸면 되는 건가? 아니면 고객들 뭐 이렇게 스마트폰 앱을 만들면 돼? 아니면 무인 매장 만들면 돼? 모른다는 겁니다. 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르는 한 세네 번 정도의 강의 시간에는 일단 다음 시간에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 정도 간단하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대상별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지 사례 분석만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정도에 그 사례 분석은 한 두세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좀 한 25분에 또 마치려고 그랬는데 35분이 훨씬 넘어선 것 같네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